국민 여보라는 애칭이 있으시던데 우리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호칭을 어떻게 작가님 어떤 호칭을 좀 좋아하세요? 우리 보통 이제 작가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네. 사실 국민요보 그거는 이제 네. 모 TV에서 이제 나왔는데 네. 저 어떻게 그 유래가 됐는지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네. 본인도 모르고 계시는 그건 뭐 넘어가는 좋은 걸로.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시는 분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퀀트 투자는 지금처럼 어려운 구간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잡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포지션을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상승장에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상승장에서 사실 뭘 사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하락장이라는 반대로 이제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파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면은 주로 11월, 4월에 수익이 전부 다 발생하고 5월, 10월은 늘 안 좋습니다. 네, 저도 지금 투자를 한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 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11월, 4월에는 많이 벌고 특히 3, 4월에 많이 벌고 5월, 10월에 그걸 다시 내주고 다시 11월, 4월에 또 벌고 맨날 이랬거든요. 처음 몇 년 동안 제가 그걸 안 믿었습니다.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깨지다 보니까 5월, 10월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5월, 10월은 제가 투자 비중을 매우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고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작가님 저는 사실은 요게 많이 문제 제기를 할 게 있는 게 네.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재무를 공부했었으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네. 이 시장은 이른바 계절성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5월, 10월에는 계속 시장이 안 좋았고 네. 11월부터 4월까지 좋았다. 이게 뭐 그냥 한두 해도 아니고 얼마만큼 그랬던 건지 그리고 이게 이런 계절성이 발생했다고 하면 네. 또 원인도 있을 텐데 뭐 정말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시계열인지랑 네.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진짜 없잖아요. 그거 사실 그냥 그건 교수들이 하는 말이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그 주가지수 사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건데요. 일단 그리고 이제 요 11월, 4월 이론은 이제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1960년부터 굉장히 두드러기 나타나지는 이제 현상이고요. 특히 그 최근 20년 동안에는 그 11월, 4월보다 5월, 10월 수익이 난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왜 올랐나 내렸나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설명하긴 하는데 사실 그거 아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솔직히 그거 알려면은 사고 판 사람들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는데 그래도 가설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4월에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기분이 좀 더 좋다라는 이제 그 설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오고 1월엔 신년이 오고 3, 4월에는 봄이 온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많이 기뻐한다라는 설이 있고 특히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사람들이 기분이 매우 나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이 굉장히 좋고 가을이 굉장히 날씨가 우중충하고 안 좋거든요. 그런 설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3, 4월에 주로 배당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3, 4월에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게 재투자되면서 3, 4월에 한국 시장은 그 수익이 특출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전망 같은 거를 낼 때도 이제 크리스마스 또는 이제 신년 이럴 때는 보통 좋은 전망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해가 흘러가면서 한 2분기 정도 좀 올해도 역시 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그 가장 좋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중심으로 데이터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건 이거 한국 시장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995년부터 우리가 100원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오로지 5월, 10월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이 지금 34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원이 200원, 300원이 되어야 되는데 34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1950년부터 그 5월부터 10월까지만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그 10,000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일단 1965년까지는 14,000불이 되었다가 그 55년이 지난 2021년에 13,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5월, 10월에 투자를 했으면은 장기적으로 거의 돈을 벌 수 없었다라는 게 그 결국은 주론입니다. 그럼 이거를 굳이 한번 이유를 찾아본다면 제가 네. 보기에는 예. 미국의 이제 그 가장 큰 명절이 네.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실적이 이제 4, 4분기와 1, 4분기에 발표가 되니까 네.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도 까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정말로 크게 오르고 실적이 나쁘면 주가 정말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미국은 12월 결산을 했을 때와 3월 결산을 그러니까 칼렌더로 4, 4분기, 1, 4분기가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때 집중적으로 명절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좀 유사성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긴 그것도 저는 하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 말씀이 이제 맞다고 하면은 당연히 또 그럼 2분기, 3분기를 피해가는 것이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게 5월, 10월이 매년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5월, 10월은 안 좋으니까 약간은 투자에는 조심하는 시기다. 이제 네. 이런 관점에서 좀 네. 논의를 전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확실히 그렇죠. 네. 컨트롤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재미난 통계를 뽑아내시네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아니,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네. 요거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었다고 네네. 하는데. 예. 일단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올해 중간 선거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때도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번 그렇다라는 거 아닌데 꼭 그렇게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좀 이제 하락장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올해도 예외가 이제 아니었고요. 그게 이제 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나크라는 책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미국 주식의 계절성을 전부 다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 올해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검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검은색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의 평균 월별 수익률입니다. 근데 파란색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중간 선거. 왜 미국은 중간 선거를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이 첫 번째 중간 선거고 바이든이 또 이긴다고 치면은 두 번째 중간 선거를 4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중간 선거의 경우 더 수익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켄 피셔 등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게 특히 중간 선거 때 정치적인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권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때 주식시장이 많이 불안해가지고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보통 4분기쯤 되면 누가 이게 이길지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간다. 이제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실제로 네.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반대로 그래도 5월에서 이 10월까지 확 올라간 해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혹시 네. 뭐 다른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뭐 예를 들면 5월, 10월이면 무조건 주식이 떨어지고 이제 뭐 11월, 4월에 무조건 오른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보통 통계적으로 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4월에 주식이 오를 해가 한 78% 정도 되고요. 5월, 10월은 63% 이제 그 정도 되고 한국은 이제 11월, 4월에 주식이 오를 때가 62% 그리고 한 5월, 10월은 50%뭐 그 정도 해가지고 보통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오를 확률이요. 근데 보통 오를 때는 좀 많이 오르고 깨질 네. 때는 좀 적게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1월, 4월은요. 아니면 이제 사실 최근에 네. 시장 흐름이 보면은 약간 지난주부터 좀 뭔가 차트만 보면은 바닥을 조금 다지고 뭐 조금 뭔가 반등을 시도하는 때인데 이제 작가님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시장이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안 좋았더라 이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조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이제 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러면 뭐 이 와중에 올해 시장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을 수도 있고 있죠. 안 좋을 네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과거에 만약에 지금 상반기 시장이 조금 안 좋았으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상반기가 안 좋으면 뭐 하반기는 좋아진다던가 뭐 이런 어떤 계절성의 차이가 5월에서 10월 아니라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3주 정도 이제 독일, 스페인 놀러 갔다 왔는데 네. 스페인 이제 풀장에 딱 앉아가지고 네.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5월, 6월에 이제 한국장이나 미국장이 특출나게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7, 8월에 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상반기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장이. 그럼 네. 하반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도 좀 풀장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정보 있고요. 네. 해봤는데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모멘텀이 안 좋으면은 보통 그 후에도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 많이 빠졌다 하면은 그 후에도 빠지는 경향이 많고 또 5월, 6월에 장이 안 좋았으면 7, 8월에도 계속 안 좋은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한국, 미국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죠. 이제 그 보면은 그 5월, 6월에 주식이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 안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왼쪽이 주식이 많이 올랐던 경우고요. 예를 들면 뭐 81년에는 5월, 6월에 주식시장이 23% 올랐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저 오른쪽에는 5월, 6월에 주식이 많이 빠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98년에는 5월, 6월에 30% 빠졌네요. 두 달 만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5월, 6월에 수익이 좋으면은 7, 8월에도 계속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제 반대로 5월, 6월에 주식이 많이 빠졌으면은 7, 8월에도 계속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이고요. 미국도 똑같이 한번 이제 해봤는데 미국도 뭐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5월, 6월에 장이 좋으면은 7, 8월에 그대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았고 5월, 6월에 장이 안 좋았으면은 7, 8월에도 계속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그 2022년에 미국에서는 5월, 6월 수익률이 그 역대 두 번째로 안 좋았습니다. 1980년 후로는요. 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세 번째로 안 좋았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식이 많이 올랐을 경우 하반기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뭐 99년, 87년 이런 때는 코스피가 상반기 50% 이상 오른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보통 이제 쭉 하반기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대로 저기 보시면은 뭐 1990년 그리고 올해 뭐 98년, 2000년 이럴 때는 상반기가 매우 안 좋았는데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98년엔 상반기가 20% 떨어지고 하반기가 88% 오른 그 특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빼버리면은 하반기 수익률이 보통 더 안 좋습니다. 네. 그 미국은 근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상반기에 이제 그 많이 오르거나 그 내리거나 크게 상관없이 하반기 수익이 좀 고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 주식을 보면은 일단 상반기가 안 좋으면은 하반기도 이렇게 썩 좋은 적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우리 작가님은 퀀트시니까 네. 지금 퀀트적인 관점에서 과거 확률상 그랬다. 네네네. 통계적으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딱 듣기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물론 이제 확률이 높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확률이 뭐 한 7, 80%? 뭐 8, 90%면은 대부분의 경우를 할 수 있겠는데 좀 애매하게 높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절반을 살짝 넘는다던가. 네. 그러면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으니까 네. 이 말씀하신 지금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확률에 유의성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이거요. 같아요. 보통 주식 같은 데에서는 그 60에서 70% 넘는 확률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 늘 주식에는 0%도 없고 100%도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사실 확률이 높은데 계속 배팅을 해놓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률이 어느 쪽이 높은가 하고 그쪽에서 배팅을 해놔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10번 해가지고 서너 번은 틀리고 이제 돈 잃고 6번, 7번 벌고 이런 걸 주로 반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제 돈이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작가님은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5월에서 10월은 좀 피하고 네. 11월에서 4월은 계속 그래서 한 해는 안 맞아도 이걸 매년 하면 결과적으로는 확률에 의해서 맞게 되니까 이제 네, 그런 그렇죠.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비중은 어떻게 조절을 하시나요? 퀀트에서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네. 그리고 11월, 4월에는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절반 이상 들어가겠죠. 네. 네. 그러면 이런 통계를 가지고 그 지금은 완전히 현금화를 해놓고 그다음에 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전부 다 투자하기에는 네. 퀀트의 다른 많은 요소들과 비교해봐서 네. 유의성이 그렇게 뭐 완벽하지는 않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계속 완벽함을 찾으시는데 네. 주식시장에 완벽함이라는 건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예. 어차피 여기 오시는 다른 분들도 사실 맞는 얘기 하시는 거 별로 없잖아요, 사실. 아우.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맞습니다. 네네. 아니, 예, 냉정하게 그쵸. 맞는 얘기죠. 네. 사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확률이라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사실 확률도 없으시면서 얘기를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안 들어요, 사실 보통. 네. 그러면 그 네. 퀀트 투자 입장에서는 예. 그 투자로 성과를 낸 그것도 이제 가끔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성과를 잘 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네.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은 뭐 버핏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유명한 투자자들 네. 개인 패밀리 오피스 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사실 물론 퀀트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매크로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고 차트를 봐서 투자 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 정보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퀀트 투자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사실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수백 개가 있다고 보는데요. 퀀트 투자는 제가 선택한 방법이고 이제 이걸로 예, 저는 18년 하고 있습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매크로 변수나 뭐 이런 거는 좀 잘 안 볼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거 아니면 뭐 매크로 물가라던가 뭐 경기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또 많이 접목을 시켜서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좀 덜 보는 편이기는 한데 네. 매크로도 다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퀀트 전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갑자기 이제 오늘 깨가지고 이제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 사실 지금 채권 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잖아요.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인플레이션 이상은 이제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한 1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네네. 그 최근 100년에 그런 사례가 한 4-5번 정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네. 이제 보니까 이제 뭐 그 가장 먼저 왔던 게 1916년부터 20년, 한 100년 정도 되었죠. 이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15% 20% 이제 막 갔고,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찍어냈을 겁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한마디로 채권 금리는 낮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였는데 이제 지금이랑 이제 비슷한 사례이죠. 그러니까 네. 보니까 그때 주식시장이 60% 정도 박살났더라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41년, 44년 이때도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이때도 주식시장이 한 35%, 40% 정도 깨진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46년, 48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높게 왔어요. 이때도 주가가 좀 많이 심하게 떨어졌고요. 40%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이 유일한 예외가 이제 6.25 때, 51년, 52년. 요때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높고 채권 금리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그때는 근데 이 구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 구간이 좀 짧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도 보면은 73년, 75년, 78년, 82년. 요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리고 금리가 낮은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지금입니다. 이제 지금이 보니까 2021년 4월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4% 이상 올라가고 지금 9% 이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고 있고 그 저기 오렌지색이 그 채권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인 네, 그렇죠. 거죠. 실질금리죠. 실질금리. 예. 네. 그리고 여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부진을 이제 못 면하고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통제 못하는 구간이 보통 1.5년에서 2년 정도 이제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이미 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슬슬 한 하반기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하신 내용만 딱 듣기로는 네. 5월부터 10월까지는 잘 안 된다. 물가 올라갔을 때는 주식시장 안 된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지금 결론이 이제 시장은 뭐 당분간 쳐다보지 마라. 이제 실질적으로 작가님은 뭐 주식 포지션 없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아무런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네. 혹시 뭐 긍정적으로 볼 거는 전혀 없나요?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네.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긍정적인 얘기는 한 12개월 후에 와 보면은 지금 네.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높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지금 레벨보다는 네네. 12개월 뒤는 그래도 높아져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 지금 당장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뭐 좀 기다렸다가 뭐 10월에 들어가가 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긍정적인 혹시 얘기 많습니다. 네. 퀀트적으로 봤었을 때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잘 되는 때 안 되는 때도 네. 이렇게 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투자자들이 어려움인 게 네. 엔트리 시점과 엑시트 시점이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것도 퀀트적으로 좀 이렇게 조사 분석을 해주신 게 있나요? 네, 좀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그 한 몇 주 전에 이제 박세익 전무님이 연락을 오셨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하시는 소리가 박세익 전무님, 네. 아 그분 그 체슬리 네, 맞아요, 맞아요. 자문? 저희 코너 하나 맡고 계시죠. 예, 우리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뜬금없이 본인은 환율이 1,250원 넘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들어가신대요 주식에. 지금 1315이니까 진작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물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이제 진짜 그때 들어가셨으면 4월 25일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때가 1,250원 돌파한 거거든요. 2,650대네요. 그때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번 이제 리서치를 해봤죠. 아 그게 맞나 하고 봤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환율이 1,250원을 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 1년 후 또는 이제 2년 후를 보면은 주식시장이 늘 올라 있었습니다. 1년 후 또는 2년 후를 보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사가지고 1년 후에는 올라 있는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려가는 때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네. 성질 급한 사람 못 버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100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면은 1년 후에는 평균 뭐 30% 정도 올라 있어요. 그래서 130원이 돼 있는데 100원이 한 70원까지 떨어졌다가 130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제 거기 그 아드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1,250원을 이제 상향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향 돌파할 때 들어가라고. 아드님이요? 네. 혹시 아드님이 뭐 하시는? 아드님은 대학에서 콘트가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야, 이 부전자전이시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환율이 1,250원 넘어간다는 거는 뭔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좀 이상이 있고 글로벌 경제가 좀 어렵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버지는 1,250원을 밑에서 돌파할 때 들어가자는 생각을 하셨고 아들은 이미 돌파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돌파해서 1,410원까지 갔잖아요. 네. 여기 다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들어가자는 거죠. 아, 그러면 1,300원으로 콘트 돌리면은 이거보다 확률이 훨씬 높게 나오겠는데요? 1,300원에서 콘트 돌리면? 굉장히 훌륭하신 생각이고요. 1,400원 제가 돌려봐야겠습니다. 근데 1,300원은 제가 봤을 때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례가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많지 않을 것 1,250원은 사례가 그래도 7번이나 있는데 네. 1,300원은 제 생각에는 한 4번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음. 그러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당장 집에 달려가가지고 그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 1년 후에 수익률 상승은 되게 높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훨씬 더 적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 전략. 그러니까 1,250원을 다시 밑으로 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늘 그 격언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이 무릎이라는 것도 내려가는 무릎이 있고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무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무릎을 사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음은 좀 편하겠네. 확인하고. 그렇죠. 근데 예. 가격은 조금은 그래도 가격대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 진입 지수 그리고 아들 이거. 진입 지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네. 아드님이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좀 싸게 들어가시지만 이 더 싸질 때 이제 그때 고생을 좀 많이 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드님께서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때 들어가면은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후에 보면은 거의 늘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여기 보면은 고생하시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이런 거.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언제 들어가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50원을 하향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상당히 유력한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이거 오늘 좀 되게 내용이 좀 신선하네요. 아니, 확률이 너무 높은 확률이에요. 이거 네. 과거 저 그러네. 경험상으로도 확률이 높은 확률이죠. 네. 아, 요즘에 뭐 또 투자에 또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네. 당장은 좀 더 고통은 받을 수 있어도 네. 길게 보면. 자, 근데 뭐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게 다 경제적인 근거도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환율이 높으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더 높은 EPS 이런 거로 들어오겠죠, 당연히. 네네네. 뭐 당연히 그게 이제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수출이 네. 더 확대된다는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6천억 불이니까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이 정도 급등했다는 얘기는 심리 자체가 또 뭐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지금 컨트 관점에서 이제 높은 확률을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출연자의 논리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그 반대되는 리스크를 이제 여쭤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은 최근에 환율이 올라간 것도 네. 우리 쪽 요인보다는 대외 변수가 강하잖아요. 네. 뭐 미국의 통화 긴축이 강하다든가. 네. 근데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올해는 중간 선거도 있어가지고 네. 뭐 좀 더 뭔가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고 한데 네. 이런 대외 변수들까지 감안해 보면은 좀 약간 그냥 요 환율만 가지고 엔트리 시점을 정하는 거에 대한 또 리스크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 환율이라는데 이미 대외 변수가 사실 다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얘가 다시 1250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뭐 많은 요인이 있겠죠. 세계 경제가 좀 더 조용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리스크 자산을 좀 더 많이 찾는다는 동 이런 게 분명히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는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중간 선거 1, 2, 3분기는 주식이 안 좋은데 4분기에는 오를 확률이 83%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를 하면 중간 선거 지금 11월이니까 네, 그죠. 10월, 11월, 11월. 네, 선거에 임박한 때는 또
또 오른다. 그죠. 임박하고 끝날 때 이제 그때 이제 10월, 11월, 12월엔 다시 미국 주식이 오를 확률이 83% 정도 됩니다. 네. 83%는 매우 높네요. 네. 네. 켄 시기도 피셔가 엄청 친절하게 많을 한국 텐데. 경제 와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어떤 분이요? 켄 피셔가 이제 네, 한국 필립 경제 피셔의 아들 인터뷰하면서 켄 피셔. 설명하더라고요. 아주 네. 강한 긍정론자고 뭐 굉장히 큰 자산을 일구어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성공한 투자자죠. 그렇죠. 네. 음. 저 아버지가 근데 이론가로는 더 유명하죠. 그렇죠. 필립 피셔. 그 워렌 버핏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고 네, 있으니까요. 네. 나의 15%는 필립 피셔 덕분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 네. 편하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머핏을 보면은 사실 15% 그레이엠이고 85% 피셔인 것 같습니다. 수하는 거 보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냐?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중간 선거를 하는 해에 저점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 해, 그게 이제 23년이 되겠죠. 그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 해에는 주식이 오를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딱 한 번 떨어졌어요. 2015년에. 그것도 2%. 네. 근데 그리고, 중간 선거 네. 이후에 뭐 여소야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든 안 되든 네. 무조건 선거 이후에는 올랐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 여소야대가 네. 켄 피셔 말로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왜냐면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그 레인덕이 오잖아요. 네. 레인덕이 시장에 가장 좋다. 왜냐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변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그러니까 있다. 이런 개념인 정치가 거예요. 개입이 안 돼야 시장은 좋은 거구나,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여소야대가 되면은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면은 의회가 막아버리고 의회가 뭐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막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블레임만 한다고 하면 니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시장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 대통령 3년차 그러니까 중간 선거 다음 해에는 미국 주식이 거의 매번 올랐고요. 네. 요번에도 그럴 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23년에. 네. 재밌는데요. 오늘 그리고 저점 대비 보통 47% 정도 오른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폭도 어마어마하네. 예,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2년차 저점까지 한 20% 이상 빠지거든요, 보통. 네. 올해도 20% 이상 빠졌습니다, 벌써. 그리고 보통은 47%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저희가. 네. 오늘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오셨는데 혹시 뭐 그 이외에 또 좀 저희가 솔깃할 만한 통계적인 솔직할 조사 만한 있을까요? 거요? 예. 이런 거 하나 있죠. 예. 그 뭐야. 뭐 무슨 장사꾼 같아. 뭐 찍으면 척척척. 예, 그 커스피의 PBR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실. 근데 네. 사실 그러니까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1 이하로 떨어지면은 한 1년, 2년 기다리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0.9에서 1 정도면은 보통 1년 후에는 18%, 2년 후에는 43%, 그 정도 수익이 보통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사실. 0.9 이하가 아주 확실하죠. 네, 그죠. 0.8대가 오면은 네. 저희는 확신 있는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니까. 거의 뭐 네. 금융위기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0.8배를 잠시 밑돌았을 그죠. 뿐이고. 네.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3월 코로나 때 0.72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역대 최저였고 물론 IMF 때는 제가 잘 모릅니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2008년에 한 0.8인가 그 정도 간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요번에 한 0.9까지 갔더라고요. 그냥. 네. 0.9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네, 0.9 밑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좀 긍정적인데 요거는 근데 타이밍을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지표더라고요. 그냥 이제 이 정도 레벨이면 1, 2년 후 기다리면은 이제 보통 주식이 올라 있다. 근데 언제부터 오를지 그것까지는 잘 못 잡아주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언제부터 할 것인가. 네.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일단 그 1250원 환율 그게 좀 유력한 것 같고요. 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빅스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이제 그 발동이 안 됐는데 갑자기 빅스가 4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공포가 이제 최고조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시점이죠. 요거는 네. 지금 미국 시장 기준인 거죠, 빅스. 네, 빅스 그쵸. 한국은 안 네,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직은 미국에서 40을 넘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35. 33, 네. 4 이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그쵸, 30, 네. 제가 32점 몇, 33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35도 그 35는 못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네. 33 뭐 이 정도 가고 근데 이게 40을 넘어가면 정말 이제 시장이 공포에 그 흔들린다는 건데 그 그때, 전에 뭐 네. 2008년 리먼 사태하고 그쵸. 네. 코로나 때 외에는 없었어요. 네. 그게 사례가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몇 번이네요. 예. 네.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럴 때 있었네요. 보니까 요럴 때. 예. 요럴 때가 조금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40을 넘어가는 그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유력하더라고요. 왜냐면은 40을 넘는 그때는 공포가 너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 빅스가 60, 8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장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다리고 들어가는 게 유력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시그널도 아직 안 나왔고 1250원 시그널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지금 이 시그널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그냥 10월 말에 들어가려고요. 11월 4월 효과를 보고. 아, 네. 그러면 근데 사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일부러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엔트리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어쨌든 1년 뒤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1년 뒤는 지금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다는 네, 그렇죠. 거였고 네. 엔트리 시점으로 몇 가지 얘기해 주신 게 환율이 1250원을 아래에서 위로 뚫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뚫을 때가 괜찮더라.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환율이 1,300원대 있으니까 시간 좀 남아 있을 거고 네. 지금 미국 중간 선거 다가오면 그때부터 좋아지더라 하니까 대부분 지금 다 매수 시기를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이렇게 뭔가 맞춰지는 느낌이거든요. 정확하십니다. 네. 모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시장이라는 게 네. 그전에 먼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네. 좀 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버리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늘 우리가 무슨 뭐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적인 접근법인데, 네네네.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뭐 지나가면 반등이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만, 예, 예를 예. 들면 뭐 어떠한 조건들이 먼저 충족될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물가가 떨어진다고 시작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네. 퀀트에서는 그러면은 네. 이제 주요 개념이 이런 네. 것들이 그 통계적으로 나왔던 유의성 있는 통계들이 중복적으로 중첩적으로 포개질 때 훨씬 더 강력한 퀀트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게 중첩되는 게 이 정도 중첩되면 나는 들어간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11월이 오면은 저는 일단 거의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그널이 두 개가 있었죠. 빅스가 있고 이제 환율이 있었는데 그 두 개 시그널 중에 이제 한 개가 먼저 나오면 한 절반 정도 넣고 그리고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거나 이제 두 개가 하나가 먼저 나오고 또 두 번째가 나오면은 다 나머지도 실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시그널이 10월 말 전에 올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반 네. 투자자분들이 퀀트 투자가 어떤지에 대한 좀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 그 많은 분들이 지난 5월, 6월 달 주가 빠지면서 우리 이제 그 뭐 심리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피어 앤 그레이드 이런 것도 있는데 예. 공포에 많이 사로잡히고 잡히고 그랬는데 그러면 퀀트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심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사실 일단 그 심리 지표들은 이제 그것도 퀀트 활용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는 안 해봤고요. 그거는 아직은 제가 그건 안 써봤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인간의 심리가 투자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인간이 두뇌를 쓰면 쓸수록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퀀트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 심리를 최대한 투자에서 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퀀트를 하는 이유는 오히려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심리에서부터 자유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조금 흔들리는 경우는 없으셨어요? 퀀트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예, 예.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요. 근데 예. 그거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감은 거의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분석해가지고 그나마 좀 높은 확률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를 네. 계속 이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꽤 오랫동안 18년이나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감정적 작용보다는 퀀트가 훨씬 더 나를 많이 지배한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네. 18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나를 자꾸 지배해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퀀트를 더 내가 굳게 붙잡고 간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제 제 투자는 거의 다 그래도 퀀트로 하는 것 같고 그 제가 거기에 그 강제로 개입하는 일은 이제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는 그럼 있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초기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었죠. 이제 퀀트로 제가 종목을 한 50개 정도 뽑아가지고 네. 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20개 옥석을 갈라가지고 그 20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뽑은 20개보다 제가 버린 30개 수익이 늘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난 여기
역시 소질이 없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20개는 하고, 어떻게 오르신 거예요? 정성적 판단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 동안 얘가 손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익이 성장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이제 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 눈에 좋은 걸로 했다. 예, 그렇죠. 마지막 그게 50개에서 이거 셀렉을. 예, 그죠.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역시 그게 어리석더라고요. 제가 몇 년 해봤는데, 네. 늘 제가 버린 주식이 수익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됐다. 예. 아니 이거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예. 뭐 사실 이제 투자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우리 강 작가님의 그 동안의 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 파이어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결론은 종목을 피킹하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 또는 시장에 진입할 때와 나올 때 그 부분이 오히려 성과를 높이는 그 강 작가님의 어떤 비결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요,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산 배분도 중요하고, 네. 이 마켓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럼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저는 컨트롤 다 합니다. 그냥 컨트롤 세 단계로 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산 네. 배분 컨트롤 하시고, 네. 그다음에 타이밍 컨트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목 컨트롤 하시고 네,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 종목 펀트는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사실 한국에서 가장 잘 먹히는 전략 중은 이제 아무래도 밸류랑 그 성장이라고 보는데요. 그 밸류는 아무래도 뭐 우리가 잘 아는 퍼 PBR, 뭐 PCR, PSR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성장 쪽은 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률 그거 높은 기업들. 그거를 이제 저희는 순위를 다 매겨가지고 네.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을 사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종목 펀트입니다. 그러면은 네. 궁금한 게 그 퀀트에 이제 배분을 하시는데 퀀트 배분을 하실 때 퀀트 네네. 배분에 비중을 두시나요? 예를 들어 타이밍에 비중을 두는지 종목에 비중을 두는지 자산 배분에 비중을 두는지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종목을 이제 종목 펀트로 합니다. 자산 배분 퀀트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산 배분 퀀트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실물 자산은 보통은 금이나 원자재 같은 거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 퀀트를 어떻게 나누셔요? 그거요? 그 자산 배분을.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주식 비중이 지금 뭐 30, 40%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금이나 이제 원자재 이런 게 보통은 15%, 그리고 나머지 채권 뭐 이런 식으로. 그 보통. 기준은? 네? 기준. 그거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백테스트 결과가 있는데, 예. 사실 그거를 그냥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낮은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변동성이 조금 더 높은 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조금 더 결과가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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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끝났나요? 네, 시간이 네. 마지막 질문하면 좋겠요 네. 지금 주식 비중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주식 외에 다른 쪽 자산의 비중 혹시 어느 쪽이 좀 많은지 좀 말씀 지금 주실 수 있을까요?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 쪽으로. 네네. 예. 그러나 10월 말에는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네,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오늘 여쭤보지 못했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못했던 거 있으면 혹시 마무리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별로 없네요. 네네. 그래요? 예. 한번 나오시면 퀀트 얘기를 저하고 한번 다시 한번 정말요? 본격적으로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네네. 감을 잡았고요. 예.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을지 제가 감을 잡았어요. 네네. 뭐를 끄집어내야 될지도 이제 제가 정말요? 처음에는 네. 감을 못 잡았는데,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각도기님 감을 이제야 잡으셨기 때문에 네네. 다음에 저희 인포닉스 라이브가 요일별로 MC가 달라요. 네네. 그 다음에 섭외가 오면 네. 월요일 날 꼭 해야 월요일이요, 되겠다. 월요일. 네, 네, 월요일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저 네. 박정현하고 각도기 때 꼭 나와야 되겠다 이 말씀 해주시기를. 네. 월요일 이 시간에 늘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너무 재밌고 또 신선한 그 접근법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강한국 작가님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